21대 총선 화제 당선인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국회 생활입니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탄생과 함께 과연 새로운 원내 사령탑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오늘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의 물망에 올라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경기 성남 수정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선고지에 오르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워낙 성남의 터줏대감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리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저희는 하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선거 전부터 이제 제가 쭉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간의 의정 활동 또 지역 활동에 대한 평가를 우리 주민들께서 감사하게도 괜찮게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의 우리 정부와 당의 어떤 대응 자세와 능력에 대해서 예. 또 높게 평가해 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선거 결과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열린민주당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180석,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해서 이렇게 거대 여당, 이게 이 정도까지 압승을 할 것이냐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큰 압승, 승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통합당이 못해서라는 그런 분석이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하신다면 그게 맞을 거고요. 네. 이제 다만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몇 가지 우리 이 국민들의 어떤 저희들에 대한 요구, 바람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를 당연히 잘 대처해라. 그런데 이 코로나19 대처를 그래도 다른 나라도 똑같이 지금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새로운 교과서다 이럴 정도로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오히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요 방역도 방역이지만 앞으로 닥쳐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이것에 대하여 그래도 이 코로나 방역 잘 대처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정부와 집권당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 경제적인 위기들도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네. 또 그동안 이제 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들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이번에 하여튼 좀 혼을 좀 많이 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제 21대 국회를 한 달여 뒤면 이제 개원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지휘권을 가진 원내대표 과연 누가 될지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고요. 이게 정치권에도 또 많은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 출사표를 던지셨단 말입니다. 이제 사선 중진으로서 또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본인께서 그런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출사표를 던지시게 된 계기나 어떤 다짐이나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친문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은 다 친문이죠. 네. 대통령 개파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글쎄요. 대통령 만들기에 다 함께 참여를 했던 의원들이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법처럼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선이 되었는데 이제 21대 첫 국회에 원내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들이나 또 새로 당선되신 분들께 의견도 구하고 또 부탁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총선은 참 180석 이거 누구는 서늘하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매우 두려운 결과를 저희들한테 국민들께서 주셨거든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코로나 이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위기도
엄청나게 크게 올 것 같고요. 그럼 네.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이후 세계와 그 이전의 세계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삶의 방식이나 경제, 사회적 구조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삶이나 산업 경제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가 훨씬 더 가속도를 붙일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예견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게 이제 우리가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외 없이 국회도 이제 그런 어떤 자세와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스템인데 국회라고 하는 데가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토론하고 수기하고 그리고 네. 결정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자기 그 특징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임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국회는 결정이 늦었어요. 그 수기를 길게 하고 결정을 아주 늦게 하는 바람에 앞으로 우리가 아직 가속도가 붙은 어떤 우리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잡기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기의 총량을 우리가 또 국회 고유 기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 체계 이게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당에서 이번에 이란의 국회법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금 법안도 제출을 해놨는데요. 이건 우리 국회가 21대에서는 어떤 코로나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세계,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회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시스템이 바로 일하는 국회 상시 운영 체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1대 국회 첫 번째 여당의 원내사령탑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해왔던 일들이 그걸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승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년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일단은 163석이죠. 지역구 이번에 당선된 현역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21대 국회. 이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초선 의원이 68명입니다. 과연 이게 정치 신인들,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가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선이시긴 하지만 물론 이제 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이제 새로 그걸 기반으로 새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말씀들을 나눠 보면 기존의 국회 그러니까 재선 3선 의원들의 어떤 활동들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알고 계셔요. 우리가 또 다 정보가 이제 유통되고 공유되는 그런 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초선 분포도를 보면서 참 다양하다 그리고 참 실력들이 탄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선들을 우선 원하는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는 그렇게 조금 원 구성을 좀 배치를 상임위 배치를 그렇게 좀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저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앞서서 김 의원께서 친문 인사 맞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난해 1년 전을 돌이켜 보면 그때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뭐 일종의 재수를 이번에 하게 되시는데 재수행입니다. 이번에 또 친문 인사로 출사표를 던진 도전장을 던진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과연 교통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일종의 뭐 이를테면 전해철 의원이나 그리고 뭐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에 과연 김태년 의원과 이런 정리들이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를 맺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어떤 교통정리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게 이제 21대 국회 또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이 성원과 지지 속에서 180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혹여 경쟁이 격화되어서 네. 또 국민들 보시기에 왜 일 잘하라고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예. 이런 모습을 보일까 봐서 그게 우선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뭐랄까 좀 후보들을 좀 압축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대화는 계속해 가고 있고 혹여 경쟁이 불가피하더라도 네. 국민들 걱정 끼치지 않고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나, 누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누가 더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뭐 코로나19 사태를 방역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21대 국회에도 큰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김 의원께서는 또 2년 동안 20대 국회에서 실세 정책위 의장으로 정책통으로 이름을 날리셨기 때문에 과연 21대 국회를 경제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답변을 드렸어야 될 이야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요. 국제 질서 사회에 있어서도 힘의 패권도 달라진 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지금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엄청 다를 것이다. 많이 다를 것이다. 상상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4차 산업혁명이 그 삶의 형태나 또는 산업 경제적인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었고 네. 또 그 변화에 뭐 정부든 민간이든 기업이든 또는 국회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그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예측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속도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국회, 상시 국회 체계를 만들어서 예. 법령 정비랄지 제도의 정비랄지 필요한 예산의 확보랄지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고유 기능인 어떤 토론과 수기의 총량은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국회를 열지 않으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1대 국회 핵심은 일하는 국회다. 능력 있는 국회다. 성과를 반드시 내야만 하는 국회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워낙 박했기 때문에 제발 그 다짐들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꼭 가져봅니다. 이 예결특위 간사 지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긴급 재난지원금 가지고 뭐 정부 여당과의 줄다리기도 있었고요. 여당과 야당의 또 줄다리기도 있었고 굉장히 이 이슈가 총선 전에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접점은 찾았는데 야당은 또 여기에 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 5월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준비하겠다라는 또 뉴스가 들어와 갖고 이 일련의 상황들을 김태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긴급 재난금 지원 아닙니까? 이건 적시에 속도가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할 때 속도 있게 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최초의 원안이었던 70% 소득 하위 70% 지급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그 70%를 분류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동수당 그 90% 지급할 때 보니까 거의 2달, 석 달 걸려요. 그걸 그 대상자를 분류해내는 데만, 선정해내는 데만. 우리 저 보좌관이 그 이제 맞벌이 부부여서 그 선상에 서 있었는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한 보름 이상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소득이 높은 사람들까지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기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약간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금으로 이렇게 환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그래서 야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정쟁화하거나 뭡니까 고집 피우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그러면은 국채 발행해서 주란 말이냐 이제 네. 조금 더 늘어난 액수 때문에 그 이야기도 보면 앞으로 이제 아주 거대한 경제적 어려움들이 닥쳐올 텐데 이걸 우리가 헤쳐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절대적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그 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채 발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를 보면은 지금 약간의 국채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큰 문제가 큰 액수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럼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40% 이하선에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9점 몇 %인데 그러면 OECD 평균이 60%, 세계 평균이 한 70%, 미국은 130 몇 %, 일본은 200 몇십 % 네.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부채 비율은 거의 북유럽 가장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는 북유럽 수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곡간지기들이 네. 정부의 어떤 곡간을 지키시는 분들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그렇게 갖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시기에는 써야죠. 이게 우리가 가정의 살림 사는 거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중에 나왔지만 이번에 뭐 초소년들 훌륭한 분들 인재들 많이 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께 사선 중진의원으로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좀 좀 해주실 말씀 정치 선배로서 그런 거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초선 들어왔을 때가 2004년도 벌써 16년 전인데 17대 총선. 예, 17대 총선. 그러니까 그때도 한 152석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과반을 넘겨서 지금보다는 작지만 지금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일당의 의석을 갖고 있었던 때인데요. 열정과 겸손을 저는 같이 가져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 들어온 건데 공직을 하다가 공직으로 지금 오신 분도 있는 거고 민간에 계시다가 지금 공직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열정, 균형감. 특히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네. 이거라고 봅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열정과 정치적 상상력은 더 높여야 된다. 예. 그러면서 균형 감각은 가져야 되는데 특히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와 태도는 국민들께 늘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을 대함에 있어서는 매우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일을 해야 하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삶 우리가 다루는 일 하나하나가 다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 관계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태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